네, 그러면 두 번째부터는 그 음모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증시가 또 빠지니까 음모론이 굉장히 횡행합니다. 근데 86번가는 늘 말씀드리지만 맑은 눈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맑은 눈을 갖춰볼까 하고요.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연준에 대한 이번 두 번째 주제는 부분인데요. 요즘 따라 정말 많이 나온 이야기가 연준 만능론입니다. 연준이 뭐뭐를 의도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미국이 뭐뭐를 의도하고 있다. 연준이 막 세상을 쥐락펴락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연한 음모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준을 넘어서서 환시장하고 이런 쪽에까지도 막 굉장히 판을 치고 있죠. 근데 뭐 저희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연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상당히 높지만 제가 보는 연준은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도 많이 하고 좌충우돌하고 그게 나중에 시인도 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연준이 실수할 때 아닐 때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제가 어떤 내용을 할지를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신 분들에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음모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증시를 크게 하락시키기로 지금 마음먹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의문이 들어요. 그걸 굳이 중간선거 직전에 하냐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폭락을 시키면 그러면 인플레는 작겠지만 폭락을 시키면은 지금 9월이잖아요. 중순이잖아요. 시키면 10월이 되는데 11월 초에 선거고 그러면 우편 투표는 10월부터 진행인데 굳이 증시 대폭락을 우편 투표할 때 한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그런 의도라면 작년에 했어야죠. 아니면 올해 초나.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를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좋아할까? 예. 그러면은 이 음모론의 큰 축 하나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는 다들 까먹으신 것 같은데 파월이 얼마나 의장 연임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파월 의장이 맨날 의회 출석해가지고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영향을 알 수 없습니다 위원님 하면서 얼마나 지나갔어요. 본인도 알겠죠. 그거 당연히 영향 미친다는 거를. 근데 얼마나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연임되고 싶어서. 참 많은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그죠? 특히나 연임이 되고 싶어서 했던 제가 볼 때는 가장 놀라웠던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인플레를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인플레 일시적이라는 단어 철회를 못하고 있었는데 연임이 좀 늦게 됐잖아요. 파월이. 연임이 확정이 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의회에 출석해서 바로 일시적이란 단어를 철회를 해버렸죠. 속마음으로 얼마나 빨리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파월 미국 연준 의장 연임, 바이든 안전한 선택했다. 11월 23일. 그리고 일주일입니다. 12월 1일. 속보 파월, 인플레는 일시적 철회. 그 단어 버릴 때 됐다. 아니, 사람이 이제 연임되니까 이렇게 바뀐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음모론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굉장히 정치적인 양반이구나. 이 정도만 느껴지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86번가의 눈에는 페드는 그저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인간적인 연준일 뿐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또 많이 쓰인 단어 이게 있죠. 투자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연준하고 맞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요즘 또 많이 느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연준과 맞서 싸우지 말라는 이 투자 격언만큼 투자업계에서 자기 편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쓰이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20년에서 21년도에 강세론자들이 이 말을 했어요. 연준과 맞서지 말아라. 연준이 돈 풀고 있는데 당신은 왜 맞서고 있느냐. 근데 이분들 어땠어요? 연준이 긴축에 돌입하자마자 이 말을 갑자기 아무도 언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예. 왜 연준과 맞서지 말라는 말이 완화책을 쓸 때는 이용해서 쓰고 긴축을 쓸 때는 이용하지 않았냐라는 것이겠죠. 당시 강세론자분들의 많은 말은 이거였죠. 연준이 긴축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경기가 좋아서이고 연준이 금리를 올려나갈 때에는 과거를 보면 증시가 상승을 했었으니까 올려도 괜찮다 긴축해도. 그러면 연준하고는 항상 그냥 긴축을 하나 돈을 푸나 계속 그냥 친구인 거지 맞서 싸우지 말고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네. 사실 이거는 이제는 하락장이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하락장이 오니 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야 긴축할 때 주식을 왜 했어? 2022년 약세장. 약세론자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연준과 맞서 싸우지 말았어야지.
하지만 여기도 맹점이 존재하죠. 뭐냐면 과거에 이 반대말이 그대로 쓰이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고 있을 때에 증시가 상승했던 시기가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더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를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연준과 맞서 싸우지 마라, 긴축할 때는 포기하라, 주식하지 마라 인데 예전에 금리 올려나갈 때는 주식을 했어야지 확률이 더 높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죠. 이번 긴축은 과거 긴축하고 다른 종류니까 상황도 다르고, 그러니 이번에는 맞서 싸우지 말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인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차이가 뭐냐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한번 쭉 사례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연준하고 맞서 싸우지 말았어야 되는 사례들. 보시면은 이게 아니죠. 연준하고 이제 맞서 싸웠어야 되는 사례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헛소리를 했네요. 2013년 12월부터 테이퍼링 선언을 했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미국이 테이퍼링 쭉 하고 금리 계속 올려나갑니다. 18년 말까지 하지요. 예, 그때 보시면은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크게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한 1800에서 2900까지 증시가 올라요. 만약에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 연준과 맞서 싸우지 마세요. 그랬으면 1800에서 2900 가는 장을 못 먹었겠죠. 다음으로 4년 6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인하가 2007년도 요때 나옵니다. 요때까지가 계속 인상 사이클이었고 멈추죠. 그 다음에는 어쨌든 근데 이 시기를 보시면 10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때 연준이 긴축하니 주식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면 50%를 못 먹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 9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사이클이에요. 이때 당시에 서프라임 때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고점에서 나와요. 근데 증시는 하염없이 빠지죠. 그럼 금리 인하하면은 샀어야 되네? 근데 금리 인하하는데 1500이 700 깨고 내려가거든요. 반토막이 납니다. 이때에는 연준을 믿지 말았어야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더 길게 가면 96년에도 있어요. 그린스판이 이런 말이에요. 주식시장 거품을 우려하면서 이거 비성적 과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700 얼마 했던 게 1500까지 올라갑니다. IT 버블 기간 전체를 놓고 봐도 파월이 그 이레셔널 이그주버런스라고 이야기한 이 가격은 안 와요. 그 다음에 2001년도 1월부터 시작됐던 이제 IT 버블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주가가 많이 빠져요. 1300 하던 게 800까지 떨어집니다. 네. 이것은 비단 주식시장에만 큰데요. 여러분들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것이 그린스판의 수수께끼라는 것인데 2005년 2월에 그린스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시중금리는 오르지 않을까라고 그거 되게 수수께끼네라고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시장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이 제가 지금 예시 든 거는 그린스판 이후잖아요. 그나마 연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올라간 이후 최근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좌충우돌하는 게.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논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IT 버블은 버블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손 쓸 수 없었어. IT 버블은 버블 심리가 너무 강했기에 의장의 과격한 표현으로 막을 수 없었어. 금융위기 전과 이후 긴축 사이클은 비하인드 커브였기 때문에 완화적 긴축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올랐어. 금융위기는 1980년부터 쌓여온 모기지 시장의 오랜 문제였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힘을 쓸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예외가 너무 많은 격언은 제가 볼 때 격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비판만 하고 답을 안 주면 어떡하냐. 제가 보는 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된다. 첫 번째, 과연 연준이 현재 세상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충분한가? 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요 두 가지에서 모두 예스가 나오면은 그건 연준 믿고 가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X가 나오면은 긴장 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 예시 들었던 거 있잖아요. 연준의 이 맞서 싸웠어야 되는 시기들. 그 시기들 한번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긴축 사이클. 이때 당시에 정말 예상보다 느리게 올렸습니다. 자, 13년도 12월 달에 점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이때 당시에 14년도에 금리를 올릴 것 같다가 2명, 15년도에는 금리 한번 인상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십시오. 3% 이상 찍은 애도 있었어요. 안 올린다는 사람이
3명. 한 번 올린다 하는 사람이 3명이었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어땠냐? 14년에 못 올렸고 15년에 연말에 1회 올렸습니다. 2위의 배팅 다 틀렸어요. 예상이. 그러니까 예상보다 이때 당시에 긴축이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14년 12월엔 또 어땠냐라고 하면 14년 12월에도 역시나 15년 보십시오. 안 올릴 게 2명. 한 번 이상 올린다가 전부였습니다. 2명 빼고. 근데 결과는 15년 12월 한 번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비하인드 커브 한 건 맞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냥 저희가 확인을 해 나가야 돼요. 연준이 제대로 하고 있나 어쩌나 저쩌나를 계속 어쩔 수 없이 연준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2004, 그러니까 연준이 그리고 그만큼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도 의견도 잘 봤고요. 이때 이 점 찍었던 사람들이 한 번만 올릴 줄 알았겠어요? 그쵸? 다음에 2004년 6월달 긴축 사이클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때 당시는 전임자였던 그린스판하고 다르게 후임자였던 벤 버냉키의 경우에는 말로도 우리가 통화정책, 말로도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이던스를 주자,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겠다. 이런 새로운 통화정책 도구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긴축을 25bp, 25bp, 25bp 이렇게 베이비 스텝 혹은 메저드 스텝으로 계속해 나가지만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얼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걸 주니까 이거 보십시오. 2004년 6월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데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서는 금리가 이게 미국 10년물 장기금리인데 안 올라갑니다.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때는 물론 나중에 멈추긴 하지만 그래서 내려가는 것과 배팅이나 이런 것들까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올리는 횟수 대비해가지고서 일단은 적게 올라갔고 그 뒤에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초점을 맞췄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한 신뢰가 또 존재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양반은 본인 졸업 논문 때부터 해가지고서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맨날 일본만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디플레에서 타입해야지, 어떻게 하면 디플레가 안 오게 만들 수 있지, 디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평생을 이렇게 일가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양반은 무조건 비둘기다. 이런 것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2006년 6월 마지막 인상 이후부터는 인상이 중단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2007년 9월달 완화 사이클 때는 어땠냐 하면 금리 내리고 있는데 왜 주가 그만 빠졌냐? 현실 인식이 그만큼 엉망이었어요. 버냉키 나중에 얘기합니다. 서프라임 영향 과소평가했다. 참 쉽습니다. 그죠? 미안해, 과소평가했어. 주가가 얘들아 무진장 떨어진 거 미안한데 너네 집도 잃고 다 미안한데 직장도 잃고 미안, 내가 과소평가했어. 내 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이거를 제대로 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니 델런, 그 다음에 로젠 그린, 요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갖고서 워닝 사인을 줬었죠. 그래서 부족했던 현실인식만큼이나 처음에 금리 내리는 걸로는 안 됐죠. 화끈한 조치가 필요했다. 뭐냐? 비전통적 방법인 자산 매입, QE를 썼어야 됐고 그 이후에나 비로소 해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96년도 12월 달에 그린스판이 비이성적 과열이라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린스판 스스로가 실수를 저질러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금리를 막 올릴 것 같잖아요. 97년 3월에 실제로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야, 그린스펀이 정말 비이성적 과열에 경종을 울리려나 봐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스스로도 나중에 실수라고 인정했듯이 이때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터집니다. 부도가 터져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인 롱턴 캐피탈 LTCM이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화들짝 놀래서 주식시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비판해놓고서는 98년에 금리를 25bp씩 3번이나 내려요. 그린스판이. 이게 결정적인 버블을 만든 단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에스트로도요. 비이성적 과열이라 하고 금리 인상했다가 금리 내립니다. 이게 연준이에요, 그냥. 연준에 대한 신뢰도 좋고 연준의 파워도 우리가 인지하는 거는 좋지만 생각보다 잘 바꿉니다. 다음으로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완화 사이클의 경우는 자산 버블 붕괴됐죠. 경기 침체 왔죠. 9.11 테러 터지죠. 아프간 전쟁까지 합니다. 사실 이때 정책적으로 큰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겹치니 백약이 무효하더라.
근데 이 시기를 겪고 그린스펀은 더더욱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완고해진 것 같은 게 자산 가격이 오히려 웹도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를 보고 자산 가격이 움직인다 생각하지만 그린스펀은 자산 가격이 미치는 영향, 그 우리가 웰스 이펙트라고 하죠.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크다라는 거를 더 강조를 하게 되었죠, 이때 이후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주식 채권뿐만이 아닙니다. 환율도 있어요, 이게. 2003년도에 달러가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를 가지고 두 거장이 논쟁이 붙습니다. 마이스트로 그린스펀하고요. 역시나 투자 구루인 또 마이스트로라고 할 수 있겠죠. 워렌 버핏입니다. 일단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면 바텀업, 가치 투자의 대가인데 환율 논쟁을 하다니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가치 투자를 하는데 매크로 하나라도 얘기하면 거의 뭐 이거는 예속 논쟁에 어긋난 사람처럼 취급을 하는데 워렌 버핏이 환 얘기를 한 거는 다들 까먹고 있죠, 지금. 네. 버핏이 뭐라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버핏이 이때 뭐 했는지 기억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해외 투자에 많이 늘려요. 포스코 사죠, 신영증권 사죠, 뭐 우리나라 주식이 이때 많이 샀거든요. 왜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환 배팅을 한 거예요, 솔직히. 네. 하지만 버핏이잖아요, 그죠? 버핏이 환율 얘기한 거는 가치 투자입니다. 자, 그린스펀은 이때 뭐라 했냐면 무역 적자, 미국 경제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 그렇게 약세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때부터 해서 쭉 달러 인덱스 차트 보십시오. 금융위기 올 때까지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달러가. 하염없이. 버핏이 맞았죠. 그러니까 연준이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가려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연준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그리고 이 양반들 되게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종종 해요. 우린 그거를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연준이 과연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것도 분명히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 매크로를 보지 않는 투자자라면 무의미합니다. 뭐 음모론 그러고 연준 그러고 다 무의미한 거긴 하지만 만약 본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렌 버핏이 환율을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 제가 느끼는 버핏은 이런 얘기를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텀업 투자의 화신이지만 종종 매크로에 대해 언급을 하고요. 이걸 되게 잘한다고 저는 여겨요. 가령 예를 들면 2006년도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레터 중입니다.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 애라서 기억이 나는 건데 이때 보시면은 버크셔가 자기가 뭐 갖고 있는지 이렇게 쭉 적어 놓잖아요. 그 연례 이제 그 투자자 서한에다가 보통 보면 미국 기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시아 기업이 있어요. 페트로 차이나. 그다음에 이거 뭐 이제 한국의 자존심입니다. 지금은 사고가 좀 나서 어려움 겪고 있지만 포스코. 예. 있습니다. 4%씩이나 대단하십니다. 네. 요렇게 가지고 있었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 그냥 요것만 있었느냐, 그리고 요런 그냥 말만 했느냐가 아니라 이거 한번 레터 보십시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요때 당시에 제일 놀라운 점은 환율에 대해서 한 장 넘게 이야기합니다. 꽤 길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토탈 게인 앤 로스 어디에서? 환에서. 참 다양하게도 하셨어요. 오지 달러, 브리티시,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중국 위안, 유로, 홍달, 그 다음에 엔, 페소, 뉴질랜드 달러, 싱가포르, 사우스 코리아 원, 아이고 사우스 코리아 원 아주 기여 많이 했네요.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거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2년에 이런 관련 포지션을 시작한 이래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달러 약해질 거로 본 거예요.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이때 이래로 누적적으로 2006년에 이 보고서 나올 때까지 22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답니다. 와우, 환율로요. 그 다음 문단에 뭐라 적혀 있냐면 버핏은 심지어 이때 2002년, 2003년에는 회계부정 아주 글로벌 크게 터졌던 거 있죠. 엔론의 유로화 표시 채권에도 투자했었다라고 적어요. 8,200만 달러. 그러면서 2006년 요거 자료를 쓸 때 총 2억 7천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남겨 먹었죠. 그러면서 직접 언급하기를 이 중에 파트 오브 일부는 유로화 절상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채권 투자는 기본적으로 환 투자입니다.
환변동성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채권 투자는요. 그래서 유로 재산에 기인한다라고 자랑스럽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우리가 처음 외화를 사기 시작했을 때 미국과 더불어 미국과 대부분 다른 국가들의 금리 격차로 인해 직접 외화 포지션 가지기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우리는 외화 노출도를 가져가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왔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해외 주식을 보유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외화가 그 나라 통화로 노출이 되니까 아니면 미국 기업이긴 한데 주요 이익처가 해외에 있는 미국 주식을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 덧붙여 물론 환요소가 주식 선택 시 지배적 요소는 아니고 많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만 말입니다. 이지만은 환율이 이만큼 해놓고 그죠?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미국의 무역 문제가 악화됨에 따라 미국 달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계속 높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버핏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저는 버핏이 이야기하는 좀 매크로적인 이야기는 상당히 눈여겨봐요. 그 매크로적인 저는 표현 중에 하나는 최근에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21년도 초에 그때 당시에 이제 버핏이 미국에 맞서지 말라라고 연례 서한을 내죠. 그러면서 그 워렌 버핏 미국에 역배팅하지 마라. 절대 미국 성장에 반대되는 투자하지 말아라. 이 말 자체가 미국 주식이 제일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나는 미국에 이만큼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자랑을 하죠. 그러면서 두 도시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글의 마무리가 God bless America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죠. 채권 투자하지 마라. 버핏, 매크로 완전 대박이네요. 그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버핏이 투자조합을 운영한 기간이 62에서 69년이에요. 이때 당시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때 S&P 500 지수도 다 좋았어요. 근데 더 이상 좋은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조합을 해산을 하죠. 그러면서 사실상 펀드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인수 전문으로 하는 PE 같은 그런 걸로 바꿔요. 형태를 투자조합에서. 근데 그 기간 동안의 시장은 어땠냐 하면은 박스권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잘 본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저렇게 큰 부자가 됐겠습니까?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다시 돌아와서요. 뭐 버핏 얘기는 격가지고요. 86번가가 보기에 연준은 그냥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그린스펀 시장 규제 반대 내가 실수했다. 그린스펀 실수 있었지만 70% 놀았다. 30%는 실수했대요. 버냉키 그린스펀의 실수 반복 말해. 이 양반은 남의 실수는 참 잘 잡아내요.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거 있죠. 에클스의 실수. 파월 늦은 대응 실수했다. 버냉키 후임자의 직격탄. 버냉키 내 탓이요. 금융위기 대응 두 가지 실수 시인. 버냉키 서프라임 영향 과소평가했다. 옐런 인플레이션 일시적 전망 실수였다. 금리 더 빨리 올릴 걸 파월의 늦은 후에. 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딱 질문입니다. 연준이 세상 바르게 인지하고 있느냐? 과도한 자신감을 보일 때가 연준은 제일 위험하다. 두 번째, 연준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카드 충분하냐? 라는 겁니다. 2021년도 1분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클럽하우스를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항상 귀에 꽂고 다니면서 계속 이 방 저 방 들어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밈 주식이 굉장히 상승했다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관론자가 대단히 많았었어요. 그중에는 뭐 소위 이름난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형적인 버블 버스트의 징후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식들이 오르고 그 주식들이 빠진다. 이거는 증시가 폭락할 징조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랬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이유는 연준이 정책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점을 라이브 자료에서 저희가 했었죠. 뭐냐 하면 이게 이제 21년 3월 달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아직은 연준에 맞설 때가 아닙니다. 정책 수단이 남아있다. 뭐가 남아있냐? 연준 쓸 수 있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있고요. 일드 커브 컨트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 레버리지 비율 완화 연장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이렇게 카드가 남아있을 때에는 연준 반대편으로 가는 거를 좀 이거는 함부로 베팅하면 안 돼요. 이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카드가 있느냐. 예, 그 질문입니다. 여튼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왜 연준은 이렇게 실수를 하냐?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진짜 몰라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압력이 존재하거나 혹은 그냥 미리 눈치 보기를 해서 그런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왜 이렇게까지 파월이 헤맬까 하면 결국 연인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파월이 제대로 색깔을 못 냈던 것이 아닐까 이고
당시에 이제 파월이 그런 식으로 잘못 가고 있을 때 빌 더들리라든지 레리 서머스가 대표적이죠. 레리 서머스가 계속 파월은 못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렇게 외부에 있는 석학들이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그냥 거의 대부분은 연준에서 소위 한 자리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대평가 너무 하지 마시라, 그 외부인들에 대해서. 그들도 만약에 실제로 그 상황이 됐으면 못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레리 서머스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책 했었던 거에서 나왔었어요. 행동하는 용기. 그 책에서 페이지가 보니까 635페이지네요. 여기에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 내용을. 자, 이제 만찬이 끝나고 전현직 연준 멤버들끼리 만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 나와 내 경호팀은 레리 서머스를 그가 묵고 있던 호텔에 차로 데려다 주었다. 2년 전 백악관의 직책을 그만둔 그는 내가 떠난 후에 연준 의장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거의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백그라운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레리 서머스는 QE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자기는 우리가 양적 완화 3에 따라 진행 중인 수천억 달러 어치의 증권 매입 등 현재 통화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나가가지고서는 QE하면 안 된다 그러고 연준 의장이 되고 싶으니까는 그럼 현직 의장의 그 추천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잖아요. 아니면은 대통령이 물어볼 거잖아요. 현직 의장한테 야, 나 후임으로 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레리 서머스가 집 가는 길에 같이 차 타가지고서는 나 사실은 QE 찬성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가면 달라요. 이건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는 게 내가 연임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실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저거는 어떤 거에 저떤 거에 하긴 힘드니 이제 이런 질문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연준이 정말로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맑은 눈으로 연준 바라보는 법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